삼국지 천년의 베스트셀러 뒤에 숨겨진 진실. 2024년 말 중국 허난성의 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1800년 전 조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74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거대한 무덤 안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들을 보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삼국지에서 우리가 알던 조조는 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말이에요. 같은 시기 강소성 오나라 유적지에서는 10만 점이 넘는 목간이 발견되면서 200만 자 분량의 새로운 역사 기록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했죠.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삼국지의 영웅들, 그들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600년 넘게 사랑받아온 이 이야기는 사실 반은 역사고 반은 소설이라는 걸 아시나요? 3세기 말 진수라는 역사가가 쓴 정사 삼국지가 있었고, 그로부터 무려 1000년이 지난 14세기에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살을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삼국지연이거든요.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고, 영웅은 더 영웅답게, 악당은 더 악당답게 각색됐죠. 중국 사람들조차 정사와 연의를 구분 못할 정도로 소설이 역사를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와 최대 피해자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주인공은 조조입니다. 태평시대에는 유능한 신하, 난세에는 간웅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이 사람은 일개 경비대장에서 시작해서 한 나라의 승상, 그리고 훗날 위나라의 왕이 된 인물이죠. 중국에 전해지는 초상화 속 조조의 눈매를 보면 정말 매서워요. 위로 쫙 올라간 눈매가 사람을 단번에 간파할 것 같은 날카로움을 풍기거든요. 하지만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조가 이룬 대업은 그의 밝은 지략에서 나온 것이고 역사상 시대를 초월할 만한 인물이다.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어떤 역사의 군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지만 조조와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그는 난세의 영웅이다. 그렇다면 조조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권력에 미친 역적일까요? 오늘날까지도 이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후한말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십상시라고 불리는 10명의 황관들이 국정을 농단하면서 백성에게 죄가 없어도 벌을 내리고 재산이 있으면 빼앗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까지 겹치면서 결국 황건적의 난이라는 대규모 농민 반란이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황건적의 난이 진압된 후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인 동탁이 중앙 정치를 장악하게 되거든요. 동탁의 악행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회를 베푸는 자리에서 전쟁포로 수백 명을 끌어다가 혀를 뽑고 눈을 도려내는 잔혹한 공개 처형을 자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모든 문무백관이 공포에 떨면서 동탁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에서는 동탁은 이리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잔인함은 악명 높았습니다. 심지어 동탁은 허리에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로 황궁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밤마다 황궁에 들어가 궁녀들을 범하기도 했으며 황제의 용상에서 잠을 자기까지 했다고 해요. 천자를 옆에 끼고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협천자일령 제후라는 말이 바로 동탁의 정치 행보를 설명하는 표현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소설에서는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조조는 처음에는 동탁에게 충성을 바치는 척하면서 본심을 숨겼어요. 하지만 동탁 옆에는 삼국지 최고의 무장 여포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암살은 거의 불가능했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여포는 궁술과 마술에 능했으며 힘 역시 남들보다 뛰어나 비장이라고 불렸다고 나와있어요. 비장이란 하늘을 나는 장군, 즉 행동이 매우 빠르고 용맹한 장수를 뜻하는 표현이었거든요. 게다가 여포는 척토마라는 명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 말은 서양 역사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탔던 부케팔로스와 쌍벽을 이루는 역사상 최고의 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조조가 보검을 들고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들켜서 위기를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조조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라고 둘러댔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실제 역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정사 기록에는 동탁이 조조에게 관직을 하사하면서 함께 천하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는데 조조가 그걸 거부하고 고향으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황제의 명을 받아 내린 관직을 거부하는 것은 어명을 어기는 것과 같아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거든요.
소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각색해서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의 대립을 더욱 강조한 겁니다. 도망가는 길에 조조에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조조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조조는 아버지의 의형제였던 여백사라는 사람의 집에 들렀는데 여백사가 술을 사러 나간 사이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 가는 소리와 함께 묶어놓고 죽일까라는 말이 들렸던 조조는 자신을 잡으려 한다고 오해해서 여백사의 가족 8명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았지만 조조는 주랭랑을 쳤고 돌아오는 여백사마저 죽였다는 거예요.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때 조조가 했다는 말이 정말 유명합니다. 내가 천하를 저버릴 지언정 결코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겠다. 세상과 천하에 대한 자기 주도성이 드러나는 말이자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냉혹하게 결단을 내리는 조조의 일면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흥미롭게도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른 역사가 왕침이 쓴 위서에는 다른 버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백사의 아들과 손님들이 조조를 협박해서 말과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조조가 정당방위로 칼을 뽑아 그들을 찔러 죽였다는 내용이죠.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지연에는 조조를 냉혹하고 비정한 인물로 각인시키기 위해 이 사건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장면을 보고 조조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에게 조조는 지금도 간사하고 교활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고향으로 돌아온 조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5,000명의 의병을 모았고 천하의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각지의 태수와 호족, 영웅들이 동참하면서 반동탁 연합 세력이 형성됐는데 바로 이때 조조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 되는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유비는 너그럽고 인자하며 따뜻한 성품으로 항상 백성을 위하는 위민 정치를 펼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조조와는 상당히 태척점에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유비의 외모에 대한 역사 기록도 재미있는데 귀가 커서 어깨에 닿고 눈을 크게 뜨면 자기 귀를 볼 수 있었으며 키는 7척 5촌이고 팔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된 면이 있지만 큰 귀와 큰 눈은 총명한 성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외모 묘사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외모와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톡자들로 하여금 유비와 유방을 겹쳐보게 만들어서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 유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 작은 현의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상급 행정 담당자가 만나주지 않자 그 사람을 잡아다가 200대의 곤장을 때리고 도망간 일도 있었다고 해요. 겸손하고 덕있는 리더십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소설에서는 이 사건을 장비가 한일로 바꿔서 유비의 이미지를 보호했지만요. 반동탁 연합군이 모였지만 동탁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연합군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동탁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를 죽인 사람은 바로 여포였어요. 동탁 제거를 준비했던 사도 왕윤이 여포를 이용하기 위해 수양딸 초선을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초선은 4대 미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국지에서는 단순히 남성 사회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선 여성 영웅으로 그려집니다. 정사에는 초선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동탁 주변의 여인과 여포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어요. 왕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여포를 이간질했고 결국 여포가 동탁을 배신하고 죽였다는 거죠. 동탁이 죽은 후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탁을 피해 도망 다니던 어린 황제가 조조에게 조서를 보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낙양으로 들어가 황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고 황제에게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허도로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조조가 황제에게 보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들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재산과 물건은 본래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는 곧 국가니까 폐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었죠. 어린 황제는 크게 감동받았고 이때부터 나라의 권력은 모두 조조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 기록된 조조의 교령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황제를 받드는 것은 천하가 크게 혼란하고 군웅들이 할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나라에 내가 없어진다면 몇 사람이 황제를 칭하고 몇 사람이 왕을 칭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조조는 황제를 동탁처럼 시해하거나 죽이지 않고 항상 옆에 두면서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조조는 이런 행보를 했을까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천자를 폐위시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황제를 폐위시키면 반동탁 연합군처럼 반조조 연합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조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밭이나 논, 특히 보리밭을 밟지 말라는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조 자신이 말을 타고 가다가 보리밭을 밟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조는 부하에게 물었죠.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부하가 신분이 높은 분에게는 죄가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조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내가 법을 어겼을 때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가 이 법률을 따르겠는가? 그리고는 칼을 뽑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당시 일종의 형벌이었거든요. 신체에 훼손을 가하는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죠. 조조는 또한 둔전제라는 토지 제도를 시행했는데 군인들에게 주인 없는 땅을 개척하게 해서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국가는 세금을 거두며 전쟁 시에는 군량미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구연령이라는 인재 중용 정책도 펼쳤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결점이나 출신, 도덕성을 떠나서 무조건 중용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실력만 본다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중용하니까 그들은 조조에게 충성을 바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거죠. 하지만 조조에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서주대학살 사건이에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민간인 학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서주 백성이 죽었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강이 붉게 물들어 막혀서 흐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개와 닭까지 모두 죽여버렸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이 사건은 조조의 개인적인 원한과 보복 때문이었는데 조조의 아버지가 도겸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 보복으로 서주에 대학살을 가한 거였죠. 냉정함을 잃어버린 순간이었고 이 사건은 이후 역사에서도 조조의 가장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조는 권력을 더욱 장악하면서 조금씩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조조의 죄를 고하는 상소문이 올라와도 황제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조조가 사전에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기 때문이죠. 황후의 가족들이 조조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자 분노한 조조는 칼을 들고 가서 황후를 직접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조조의 모습을 본 유비도 조조 암살에 동참하려 했고 이를 알게 된 조조는 유비가 어떤 인물인지 떠보기 위해 식사에 초대했어요. 청매를 삶으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조조가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시대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유비는 다른 사람들을 거론하며 피하려 했지만 조조는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천하의 영웅은 바로 그대와 나뿐이다. 그때 마침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렸고 유비는 깜짝 놀란 척하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자신은 그렇게 대범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둥 소리에도 놀라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일종의 연기였던 거죠. 하지만 조조는 나중에 유비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비를 반드시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유비는 조조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조의 군사들과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관우, 장비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때 관우의 이야기를 들은 조조가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접근하게 됩니다. 유비의 생사를 확인하고 유비가 살아있다면 그때 보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선물도 주고 관직도 주면서 끊임없이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관우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선물들을 쌓아두고 봉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포가 타던 명마 척도마를 선물하자 관우는 너무 기뻐했어요. 왜 관우는 척도마만큼은 기쁘게 받았을까요? 정답은 이 말이 있으면 유비에게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크게 낙심했겠지만 동시에 저 사람은 정말 충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됐죠. 관우가 조조 곁을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려 하던 시기 조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조조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원소였어요. 조조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관도대전이라 불리는 역사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원소의 병력은 조조군의 약 10배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병력뿐만 아니라 원소가 근거지로 삼고 있던 땅도 훨씬 넓었죠. 조조가 근거지로 삼은 지역은 예주와 연주 정도였지만
원소는 4개의 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영토, 행정구역, 인구수 모두 원소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다만 조조에게는 황제가 있다는 명분이 있었고 관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었죠. 관도는 한나라의 수도 허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곳이었고 중원의 중심부였습니다. 중원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관도를 둘러싸고 양군은 8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당연히 원소에게 유리했죠. 그런데 조조는 여기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관도대전의 첫 번째 중요한 전투인 백마전투에서 관우가 원소의 명장 알량을 베어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정사 삼국지 관우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우가 말을 달려가 알량을 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군의 여러 장수들은 당할 자가 없어 마침내 포위를 풀었다. 병력 차이가 많이 났지만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두 번째 전투에서 조조는 특별한 방법으로 원소에게 승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보급로를 이용한 작전이었어요. 조조는 군량과 말먹이를 앞에 두고 군사들은 뒤로 배치하는 전술을 썼는데 왜 이런 전술을 썼을까요? 상대방이 군량과 말먹이를 보고 욕심을 내서 덤비면 뒤에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공격하는 유인 작전이었던 거죠. 이 전투에서도 원소군이 패배했고 원소의 또 다른 명장 문추가 죽게 됩니다. 원소의 2명장이 초기 전투에서 모두 희생당한 거예요. 그런데 원소는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병력이 많다는 이유로 속전속결로 조조를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원소의 책사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조조에게 계책을 알려줬어요. 원소의 책사가 조조에게 계책을 알려준다는 게 이상하죠? 사실 허유는 원소에게 지구전으로 전쟁을 몰고 가서 조조를 관도에 고립시키고 허도에서 황제를 모셔오면 승리할 거라고 조언했지만 원소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허유는 결국 원소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했고 원소군의 주요 보급로를 알려줬어요. 조조의 참모진들은 투항한 허유를 믿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조는 그 정보를 받아들여 원소의 주요 보급 창고를 찾아서 불태웠고 관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됐습니다. 조조가 비록 적군의 말이었지만 경청하고 수용해서 승리에 활용한 이 용인술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조조가 남긴 시 중에 단가행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도 인재에 대한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산은 그 높음을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그 깊음을 꺼려하지 않는다. 옛 성현주공은 인재가 찾아오면 먹던 음식도 뱉고 맞이했다. 나 또한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리라. 조조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조비와 조식도 문학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이들 부자가 남긴 문학 작품들을 당시 연호를 따서 건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의 시가 형식적이고 딱딱한 문체였다면 건한문학은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의지를 담아 오원 형식으로 작성하면서 새로운 형식미를 갖추게 됐죠. 전투가 끝나고 조조의 군대가 원소의 진영을 차지했을 때 조조의 부하들이 원소와 내통했던 문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파이의 증거가 남아 있었던 거죠.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소에게 보낸 편지들을 확인했지만 조조는 이것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단한 게 조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원소가 워낙 강해서 나도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자기도 그 강력한 원소에게 이긴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하물며 다른 병사들은 얼마나 반신반의했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했던 행동도 인정할 만한 인간적인 모습이니 더 이상 묻지 말자는 태도였던 겁니다. 이럴 때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충성하고 싶겠죠. 이 모습으로 조조는 군사들의 신임을 더욱 얻게 됐습니다. 관도대전이 끝난 후 결국 화병을 얻은 원소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조조는 나중에 원소의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조조가 무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라 정사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8개월간 이어졌던 긴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둔 조조는 세력이 급격히 커졌고 훗날 위초고 삼국 중에서도 조조가 차지한 위나라가 가장 중요한 지역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사와 소설의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야기가 더해지고 쌓이면서 나관중의 절묘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금의 삼국지가 완성된 거죠. 그렇다면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 지략의 화신이라 불리는 제갈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조조 이후 천하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질문들의 답이 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의 진짜 결말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갈량과 사마애라는 두 천재 전략가의 숨막히는 대결, 그리고 소설이 감춰버린 진짜 승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갈량, 신화가 된 천재의 진실. 2023년 여름 중국 사천성 성도의 무사에는 한 달 동안 무려 1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1800년 전 죽은 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죠.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갈량, 중국인들이 공명이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숭배하는 지략의 화신이에요. 같은 해 한국의 한 대기업 임원 채용 면접에서 역사 속 인물 중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지원자의 30% 이상이 제갈량을 언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제갈량은 여전히 완벽한 참모, 충신의 상징으로 살아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제갈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출귀몰하고 완벽한 전략가였을까요? 그리고 그와 맞서 싸웠던 사마이는 정말 제갈량에게 번번이 당하기만 한 무능한 인물이었을까요? 청나라 시대의 화가가 남긴 제갈량의 초상화를 보면 그는 항상 깃털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채를 들고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상징이었죠. 중국인들에게 제갈량은 꾀가 많고 지혜의 화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요. 삼국지 연의에서 다른 인물들은 다 약점이 있는데 제갈량만큼은 약점이 하나도 없는 신 같은 존재로 그려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당시 진수가 쓴 역사서에는 제갈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은 역사상 최고의 승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종종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점은 임기응변과 지략이 그의 장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삼국지 연의에서 완벽한 이미지로 창조된 제갈량의 모습은 700년 동안 동아시아인들을 매료시켰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사적 가치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지 속의 제갈량은 왜 그렇게 신출귀몰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 제갈량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 계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제갈량은 초야에서 운둔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 소문난 천재였어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 황하 유역 대부분은 이미 조조가 차지하고 있었고 강동 지방은 송권이, 익주 지방은 유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땅들은 다 주인이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형주 북쪽의 신야라는 곳에 머물면서 틈을 엿보고 있었어요. 훌륭한 장군만 있다고 천하를 얻을 수 없다는 건 여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유비에게는 유능한 전략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한 명사가 유비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와룡과 봉추라는 사람 가운데 하나만 얻어도 천하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와룡은 웅크리고 있는 용, 곧 펼쳐서 세상에 나갈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용이라는 뜻이고 봉추는 아직 어린 봉황이라는 뜻이었죠. 제갈량은 바로 와룡 선생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비는 결심을 하고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을 찾아가게 됐는데 제갈량이 사는 곳은 형주의 깊은 산속 초가였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찾아갔지만 제갈량은 집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돌아간 유비는 다음을 기약했고 추위가 몰아치던 12월에 눈이 오는 날 다시 찾아갔지만 또 허탕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비가 삼형제와 함께 찾아갔을 때 드디어 제갈량이 집에 있었지만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유비는 제갈량을 깨우지 말고 그가 깰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거의 2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갈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사에도 나오는 실제 이야기예요. 잠에서 깨어난 제갈량이 유비에게 충격적이면서 신선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직 세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유비가 천하를 얻게 될 수 있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천하삼분지계였습니다. 고대의 청동 소친정을 보면 세 개의 다리로 안정되게 솥을 받치고 있는데 천하를 세 나라로 분할해서 삼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였죠. 조조는 이미 북쪽을 다 차지하고 있고 강동에는 송권이 있으니까 이들과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게 제갈량이 생각한 방법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송권과 동맹을 맺어서 강력한 조조로부터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풍요로운 땅인 형주와 익주 지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모두 펼쳐놓은 제갈량은 유비의 책사가 되어달라는 청을 거절했는데 유비는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제갈량은 유비의 진심에 감동해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죠. 당시 제갈량의 나이는 26살, 유비는 46살로 무려 20년의 차이가 났지만 유비는 제갈량을 스승처럼 모시면서 함께 천하의 일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모두에게 인정받게 된 것은 아직 아니었어요. 관우와 장비 입장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어린 제갈량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대하는 게 못마땅했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이 관우와 장비에게 인정받는 중요한 전투가 곧 벌어지게 됩니다. 조조는 허도를 수도로 해서 황하 유역을 장악하고 이제 남쪽으로 진출을 도모하게 되는데 형주 신야에 응거하고 있는 유비와 충돌이 임박하게 됩니다. 바로 박망파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죠. 조조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유비가 준비하고 있는 병사는 불과 3천여 명이었어요. 초기에는 유비의 군대가 밀리면서 후퇴했고 조조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곡과 협곡에서 불화살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아수라장이 됐고 조조군은 대패하게 됩니다. 이게 다 제갈량의 전략이었던 거죠. 적을 산속 깊은 곳으로 유인해서 매복했다가 기습하고 특히 화공작전을 통해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신야에서도 수공작전을 펼쳐서 흐르는 물을 막았다가 터뜨려 조조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제갈량의 책략으로 유비군이 연승을 하게 되면서 관우와 장비도 이 젊은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에는 박망파 전투에서 제갈량의 역할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박망파 전투가 벌어졌던 시기와 유비가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을 모시게 되는 시기가 맞지 않거든요. 역사 기록에는 이 박망파 전투에 공을 세운 사람이 유비 자신이었고 구체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정사에 없습니다. 다만 지형과 지세를 이용해서 승리했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죠. 소설에서는 아마도 제갈량을 병법에 통달한 인물로 그리기 위해 이 전투 장면을 활용한 것 같아요. 제갈량의 지략으로 유비군에게 밀린 조조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완전히 형주와 강동 지방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대규모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208년 봄 남쪽의 강동을 집어삼키기 위해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출정을 하게 된 거예요. 형주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천하 통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조가 차지해야 되는 전략적인 땅이었는데 당시 이곳을 다스리던 유표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도 조조의 대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자 유표의 아들이 싸우지도 않고 조조에게 항복하고 형주를 그대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형주가 조조에게 넘어가게 되자 유비는 형주를 떠나게 되는데 자신의 근거지에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백성들을 버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유비는 그 백성들 하나하나를 이끌고 도망을 친 거예요. 하지만 천재 전략가 제갈량이 형주라는 꼭 필요한 땅을 빼앗길 수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중요한 계책을 세우게 되는데 도미노 이론처럼 형주가 넘어가게 되면 손권이 있는 강동 지역도 위험하게 되니까 손권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조조가 강동 지역까지 올 것이 너무나 확실해진 상황에서 손권은 자신의 책사 노숙을 보내 형세를 점검하게 했고 노숙이 피난하고 있던 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갈량이 제안한 거죠. 손권과 연합해서 조조를 막아내자고요. 유비는 제갈량에게 손권에게 가서 우리와 연대해서 조조를 막아낼 대책을 세우자는 중요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손권과 연합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제갈량의 지략으로 손권은 조조와의 전쟁을 결심하게 되는데 제갈량은 손권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바로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제갈량이 손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강동에 힘을 기울여서 중원의 조조와 싸울 자신이 있으시면 즉시 조조와 관계를 끊으십시오. 근데 만약 그럴 용기가 없으시다면 아예 병력을 철수하고 항복하지 그러세요. 자존심이 상하죠. 손권이 그래서 유비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제갈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비는 한 황실의 후손으로서 그의 인덕은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조그만 일에 굴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권의 자존감에 상처를 준 거죠. 상대적인 약소국과 강대국의 열등감과 자존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손권을 자극해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며 싸우도록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외교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갈량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조조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우자는 무리한 전쟁의 손권을 끌어들이는 건데, 그 안에는 조조와 손권 두 강대국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두 나라의 국력을 소진시킬 수 있다는 복합적인 계략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삼국지에 또 한 명의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남쪽 명문가 출신이고 손권이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하면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 강동의 영웅이자 당시 군 책임자였던 주유라는 인물이죠. 제갈량만큼 훌륭한 인재이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 정사 역사에는 주유에 대해서 성격이 쾌활하고 도량이 넓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고 외모도 멋져서 당시 남쪽 사람들은 주유를 주랑이라고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주랑이라는 말은 젊은 남자들에게 부르는 표현인데, 요즘으로 비유하면 국민오빠 같은 느낌이었죠. 제갈량이 손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연합을 하기로 했는데, 제갈량이 주유도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유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중요한 순간에서 영화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면 상대방은 저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무슨 곡인지를 알아야 되고 음악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답가 형식으로 자신의 대답을 또 다른 음악을 통해 연주함으로써 무언의 음악 대화를 나누는 거죠. 정말 교양인끼리의 대화였던 거예요. 정사에는 특히 주유가 음악에 아주 이해가 높았다는 것이 유명하기도 해요. 결국 그 음악의 대화에서 주유도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주유는 손권과의 연합군에서 온 제갈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들에게 적이 된다면 어떤 후환이 될까 고민하게 되면서 바로 주유는 제갈량을 제거할 계획을 계속 마음속에 갖게 된 거예요. 제갈량은 손권과의 연합을 이용하면서 뛰어난 심리전과 외교수를 펼쳤는데,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조조, 그리고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의 대결이 역사적 순간이 된 겁니다. 이 대결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장강에 있는 적벽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는 바로 삼국지 최고의 전투, 삼국지 최대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적벽대전의 서막이 오른 겁니다. 적벽대전이 일어난 곳을 보면 형주와 양주를 가로지르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장강이 흐르고 있는데, 적벽이라는 건 붉은 벽이 있어서 적벽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손권의 군대는 강동에서 수군을 몰고 장강을 거슬러서 적벽으로 왔고, 208년 10월경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육지를 가로질러 장판과 강릉을 지나서 장강의 오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펼쳤습니다. 손권과 유비는 적벽에서 맞서게 된 거죠. 두 군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전쟁도 벌어지겠지만, 그 전에 바로 속고속이는 캐책들이 오고 가고 첩자들이 오가면서 많은 책략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계략 싸움은 조조와 연합군 사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갈량을 경계하는 주유가 같은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갈량을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갈량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주유가 한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조조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화살 10만 개가 필요한데, 그대가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구해올 수 있는가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만약 구해오지 못한다면 군법에 따라 벌을 받겠다고 제갈량이 직접 약속했고요. 주유 입장에서는 절대 구해올 수 없을 테니 제갈량을 문책할 수 있는 구실이 되고, 만약 구해왔다면 전쟁에 엄청난 물자를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어느 쪽이든 손해볼 게 없는 절묘한 요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제갈량은 여유있게 장강에 20척의 배를 띄우면서 조조의 진영을 향해 떠났습니다. 조조의 진영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화살을 날렸고, 그 화살은 그대로 제갈량이 배 위에 준비한 집 인형의 빼곡에 박히게 됐습니다. 제갈량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화살을 마련하게 된 거죠. 여기서 제갈량은 어떻게 배에 실린 집 인형을 조조군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화살을 빼앗아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짙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짙은 안개가 껴서 전혀 그 배의 모습과 집 인형을 파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제갈량은 안개가 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제갈량의 신출 귀모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갈량이 사흘 후에 가겠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사흘 뒤에 장강적 벽 부근에 안개가 짙게 낀다는 걸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화살을 구했으니 이제 전쟁을 드디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갈량과 주유가 만나서 저 장강 너머 조조 군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논하게 되는데 서로 방법을 찾아냈다며 각자 생각해낸 방법을 손에 써서 동시에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손을 펼쳤는데 그들의 손바닥 안에는 똑같이 화자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통했던 거죠. 화공 작전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둘이 함께 한 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은 거의 다가왔는데 조조는 10만 개 화살을 잃었다는 얘기도 듣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손권의 연합군에게 첩자를 몰래 보냅니다. 적벽 대전이 막 임박한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는 정보의 전쟁이었던 거죠. 첩자를 보냈는데 주유는 조조가 보낸 첩자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역으로 첩자로 이용하게 된 겁니다. 작전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바로 손권이 자신의 아버지인 손견 때부터 주군을 모셨던 원로 장수 황계를 이용한 거예요. 첩자가 보는 데에서 황계와 손권이 논쟁을 벌이다가 황계가 항명을 하고 저항을 하게 되고 분노한 손권이 황계에게 곤장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거 그냥 제스처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첩자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진짜로 곤장을 내려서 황계의 등에 피가 나도록 때린 거예요. 그 모습을 목격한 첩자는 아, 황계는 완전히 손권의 마음을 떠났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믿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황계는 배신을 하고 조조에게 투항하겠다는 뜻을 보내왔습니다. 조조는 이걸 받아들였는데 1% 아직도 뭔가 미심쩍어서 첩자를 보내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 주유는 조조의 첩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유는 첩자를 외딴 곳으로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첩자가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바로 아룡과 봉추 선생 중에 한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그 봉추 방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권에게 등용되지 않고 내쳐져서 다른 곳에 있는 걸 확인한 첩자는 이 사람을 조조에게 데려간다면 조조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방통을 조조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조조군을 도와달라고 했죠. 방통이 조조의 진영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수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군사들이 수군에 약하기 때문에 배멀미를 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배들을 마치 육지처럼 만들면 됩니다. 배마다 사슬을 엮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제안이었죠. 조조는 무릎을 치면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됐고 이후 조조군의 진영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화공 작전에 치명적으로 약한 거예요. 배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 한 배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 타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유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었는데 화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바람이었던 거죠. 불을 이용해서 이기려면 불의 방향이 조조의 진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남풍의 바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당시 이 시기 바람의 방향은 전혀 다르게 북서풍, 바로 손권의 부대 쪽으로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공 작전을 펼쳐도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유는 정말 머리가 쥐가 나도록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 제갈량이 또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삼국지에서는 이렇게 전개가 되어 제갈량이 칠성단이라고 하는 제단을 높게 쌓고 하늘의 바람을 위해서 제사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갈량이 동남풍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한 날 황계는 조조에게 긴급하게 당신의 진영으로 내가 투항하러 가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이미 항복 선언까지 했던 황계는 사실 그 배에 불을 붙일 준비를 다 하고서 맹렬하게 조조의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정말 바람의 방향이 일순 바뀌면서 조조의 진영을 향하여 동남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곧 불을 붙인 황계의 배가 동남풍을 따라 조조의 진영으로 돌진해 오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사슬로 연결된 조조군의 배에는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육지와 물에서는 동시에 유비와 손권이 맹렬하게 공격을 했어요. 혼란 속에서 조조의 대군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거대한 조조의 군대가 적벽 대전에서 대패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정사에서는 실제로 적벽대전의 화공작전을 제안했던 사람은 제갈량이 아니라 바로 강동의 장군인 황계였어요. 황계가 주유와 논의하면서 화공작전이 주요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주유와 황계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화공작전을 결정했던 거죠. 배들이 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정사에는 진영을 보고 조조의 배들의 앞뒤가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공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방통이 그런 계책을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실제로 한 역할은 없는 건가요? 손권을 자극시켜서 연합을 이끌어낸 건 있었죠. 제갈량이 했던 활약을 역사에서 실제 전투 장면에서의 활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을 그렇게 신비롭게 묘사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적벽대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갈량이 날씨를 이용해서 화살을 얻었고 또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하늘을 읽을 줄 아는 뛰어난 병법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고대부터 천문을 읽는 것은 사대부 계층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 교양이었는데 이것이 일종의 매뉴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갈량 같은 사람이 별자리의 운행을 보고 하늘을 본다는 건 사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갈량이 허무맹랑한 요술을 부린 게 아니라 기상학과 천문학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실제 적벽대전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유가 정보를 보내서 유비와 힘을 합쳐 조조와 맞서 적벽에서 싸웠다. 그때 조조의 군대에는 이미 질병이 퍼져 있어서 처음 싸우자 조조의 군대가 패퇴하여 강북으로 후퇴하였다. 조금 들어보니까 빠져있지 않습니까? 물론 간결하죠. 소설보다는 훨씬 간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쟁 이후에 삼국 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벽대전은 삼국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희에서는 적벽대전 이후와 이전의 역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비록 정사에서는 그렇게 격렬한 전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너무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이야기로 훨씬 드라마틱하게 전개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천하통일을 앞둔 조조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면서 사실 당분간 천하통일은 유보하게 되고 이제 역사는 본격적으로 삼국이 나누어지는 바로 삼국시대로 전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천에 가면 역사와 문화와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은데 사천이 또 중요한 이유는 오늘 바로 우리 삼국지의 마지막 한 축 의 핵심 무대가 바로 오늘날의 사천성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곳에 유비가 나라를 세우면서 위초고의 새 나라로 가게 된 거죠. 제갈량이 처음 유비를 만났을 때부터 천하삼분지계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적벽대전이 벌어지고 손권과 조조를 중심으로 싸움이 일어났는데 가장 이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비였죠. 유비는 제갈량의 전략에 따라서 형주에 이어서 익주의 땅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제갈량은 새로운 계책을 세우고 시작하는데 바로 그 기세를 몰아서 관우가 선봉장이 되어서 북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조와 일전을 벌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전투에서 관우에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관우가 독화살을 맞아서 굉장히 팔에 부상을 입게 된 거죠. 그때 관우의 독화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중국 역사상의 의술의 신이라고 칭송을 받는 화타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화타가 손에 칼을 들고 관우의 오른팔을 살을 째고 벌리고 뼈를 깎아내면서 독을 치료하고 있는데 당시에 마취술이 있었겠어요? 마취도 없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삼국지에서는 관우가 치료받으면서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고 술을 마시며 오히려 바둑을 두었다는 거죠. 수술이 끝나자 관우가 화타에게 그대는 진정한 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타는 그대야말로 진정한 무신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신과 신의 만남이 이 장면에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관우가 부상을 입었던 그때로부터 11년 전에 화타는 이미 죽었었어요. 소설이었던 거죠. 나관중은 당대의 최고라고 회자되는 명의와 명장을 만나게 함으로써 가장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겁니다. 관우가 부상을 입고 그 이후로 제갈량이 천하통일의 계획들이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조조가 뜻밖의 손권과 연합을 맺으면서 유비를 위협하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조조를 상대로 손권과 유비가 연합했었는데 이번에는 조조와 손권이 손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권은 형주 땅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유비와 함께 조조를 공격하던 손권이 이제는 조조와 함께 유비의 군대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삼국 분할로 인해 최대 수혜자였던 유비가 이제 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죠. 조조와 손권의 거센 연합군이 공격하게 되고 이것을 진두지휘하면서 막았던 사람이 바로 관우였는데 관우는 결국 형주를 빼앗기고 손권에게 잡히게 되면서 219년 12월 그의 나이 58세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손권은 조조가 화를 분산시키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바로 관우의 시신을 조조에게 보내버렸어요. 관우의 시신을 확인한 조조는 관우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의 무덤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는 역사에 남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진정한 관우의 무덤은 사천성이 아니라 바로 조조의 땅 하남성 낙양 외곽에 관림에 있는 거죠. 그런데 관우가 죽고 불과 한 달 만에 천하의 쟁패를 하고 천하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정치가 조조가 한 달 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관우의 죽음과 조조의 죽음이 한 달 사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한 달 차이밖에 없어요. 후대인들이 조조가 관우가 죽고 한 달 만에 죽으니까 뭔가 영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관우의 시신을 보고 뚜껑을 열었는데 관우가 부릅뜬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일설에는 관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조조가 심한 두통을 앓다가 결국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조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조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조비는 아버지 조조가 하지 않았던 넘어서는 안 되는 선까지 넘어서게 됩니다. 조조는 권력을 장악했지만 황제를 죽이거나 패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들 조비는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새로운 국가의 황제를 자처하게 되면서 그렇게 세운 나라가 위나라가 되는 거죠. 제갈량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갈량은 군주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될 것을 간언하게 되고 드디어 유비는 촉한을 건설하고 바로 황제가 된 겁니다. 손권은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으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 이듬해 손권도 오나라를 세우게 되고 바로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위초고라는 새나라의 삼국지 새나라가 건국된 거예요. 황하 유역 대부분은 위나라가 그리고 남쪽 강남과 장강 이남의 광대한 땅은 손권이 장악하게 되어 오나라라고 하게 되고 장강 중류 유역과 바로 사천 지방과 호북성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촉한이라고 하게 되면서 새나라가 정립 즉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제갈량이 계획하고 예측했던 천하 3분치계가 비로소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끝났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관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은 천하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볼 때 정통성은 바로 유씨 가문의 유비가 통합된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과 더불어 통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제갈량이 위나라를 의식했다면 유비는 그의 의형제인 관우를 죽인 손권을 향해서 목표를 정했어요. 제갈량의 뜻은 달랐죠. 제갈량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도적은 저 위나라가 도적이지 손권이 아니다. 그러나 유비는 제갈량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폭수심에 눈이 돌아간 상태였으니까요. 유비는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선택은 최악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전쟁을 앞두고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의형제 동생 장비가 또 술을 마시고 부하들을 독하게 다루다가 결국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앙심을 품었던 부하들이 장비를 죽이게 됩니다. 관우에 이어서 장비까지 잃게 된 유비, 이거 정말 전쟁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제갈량이 생각했던 계획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고집을 꺾지 않고 수천의 병사를 이끌고 바로 이릉으로 오나라의 군대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되고 222년 마침내 손권의 군대는 유비군에 대한 총공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 유비는 이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최후의 전투라고 볼 수 있는 이릉 전투에서 참패한 다음에
유비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백제성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사실 이 전투는 삼국지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바로 유비의 마지막 전성기가 지나가는 마지막을 위한 전투였던 거죠. 정말로 이 전쟁 바로 이듬해 223년 유비는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남긴 유언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유비가 남긴 유언에서 아들에게는 너는 제갈량을 친아버지라 생각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따르라고 했고, 제갈량에게 남긴 이야기는 그가 보기에 부족하다면 그대가 이촉한을 취하라는 부탁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제갈량은 이 어리고 유약했던 유비의 아들 유선을 대신해서 나라를 진두지휘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특히 제갈량이 어린 황제에게 직접 군대를 이끌고 떠나면서 자신의 생각과 포부를 담은 그 유명한 천하의 명문을 써서 올리게 되는데 바로 출사표였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나 있는 힘을 다해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옛 영토를 회복하는 것만이 선제께 보답하는 길이기에 정벌하기 위해 멀리 떠나며 이렇게 글을 올리니 눈물이 흘러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래서 약 2000여 년 동안 중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제갈량을 그 충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출사표였고, 그래서 이 출사표를 항상 많이 인용하게 됐던 거죠. 제갈량은 한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위나라를 공격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 제갈량 인생에 최대 적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남다른 전략과 묘안을 세우는 위나라의 으뜸가는 전략가, 바로 사마이였죠. 사마이는 처음 조조가 등용했던 사람이고 조조의 아들 조비를 어릴 때부터 보좌하고 가르치면서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제갈량과 대치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사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정치적이고 사람을 잘 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에서 사마이 같은 동료가 있으면 멀리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북벌을 정하려는 제갈량을 위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마이, 이 두 지략가가 맞서게 되는 것이 바로 삼국지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무서운 기세로 위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위나라 장군들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갈량은 그 대군과 사실 싸울 의도가 없었어요. 너무 대군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삼국시대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이 바로 삼국지라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의 진짜 결말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왜곡된 역사의 진실, 그리고 소설이 만들어낸 최대 수혜자와 최대 피해자의 이야기를 마침내 만나게 될 겁니다. 사마의 역사가 감춘 진짜 승자. 2024년 봄 중국 드라마 군사연맹 사마이가 OTT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 3천만을 돌파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70년 가까이 제갈량에게 지기만 하는 무능한 인물로 그려졌던 사마이가 드라마에서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최후의 승자로 재조명되면서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죠. 우리가 알던 삼국지가 틀렸다고? 같은 해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삼국지 코너를 찾은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제갈량보다 사마이를 배워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때를 기다리고 참고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 법을요. 과연 사마이는 정말 제갈량에게 번번이 당하기만 한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역사를 바꾼 진짜 승자였을까요? 사마이와 제갈량은 국가의 책사라는 것 외에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사마이는 179년생이고 제갈량은 181년생으로 겨우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동갑내기였어요. 성도 두 글자로 비슷하죠. 게다가 두 사람 모두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돋보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외모였습니다. 제갈량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반면 사마이는 딱히 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어서 사마이가 외모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나 만화를 다 보면 제갈량은 항상 꽃미남 배우가 역할을 맡고 사마이는 보통 늙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2살 차이밖에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마이였으면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흔히 제갈량은 사람의 심리와 자연을 꿰뚫어보고 신묘한 방법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책사라고 알려져 있죠. 사마이를 가지고 노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소설 삼국지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과장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정작 삼국시대 속에서 생존해서 끝까지 살아남아 대업을 이룬 건 바로 사마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삼국지 연의의 최대 수혜자는 제갈량이고 최대 피해자는 사마이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소설 삼국지 연의는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2사람의 라이벌전에서 먼저 공격에 나선 건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가 죽은 후 자신의 군주인 유선에게 그 유명한 출사표를 올리고 본격적으로 위나라 정벌에 나서게 되는데, 이 전투를 제갈량의 북벌이라고 합니다. 제갈량이 출사표를 낸 후 위나라는 큰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관우 장비와 이름을 견줄 정도로 뛰어난 총나라의 장수인 조자룡이 정벌의 선봉장을 맡으면서 위나라의 장수들이 죽고 성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위기를 느낀 위나라 조정 신하들은 위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마이뿐이다라면서 그를 불러들이게 됐죠. 역사 속 2사람의 첫 번째 대결은 삼국지 후반부 최고 배신의 아이콘인 맹달이라는 장수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일이에요. 맹달은 위촉 삼국과 모두 국경이 맞닿아 있는 신성이라는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원래 총나라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맹달은 자신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 관우가 손권에게 죽어갈 때 지원군을 요청했는데도 도우러 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맹달이 적절한 시기에 도와줬더라면 관우는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당시 맹달에 대한 유비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완전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맹달은 유비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워서 위나라에 투항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조조가 죽고 조비와 조회가 위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맹달은 위나라에서 계속 신임을 받게 되는데, 사마이만큼은 끝까지 혼자 맹달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사마이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알아본 거죠. 한번 배신하면 또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갈량은 이렇게 사마이와 맹달 사이에 벌어진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맹달에게 위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라고 은밀하게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맹달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마이에게 버려지기 전에 제갈량의 말대로 먼저 반란을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마이가 누구예요? 계속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눈치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마이는 맹달의 반란 계획을 먼저 알아차렸고 맹달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장군은 옛날 유비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몸을 맡겼어. 촉 사람들로 말하면 어리석은 이나 지혜로운 이 모두 장군에게 이를 갈고 있어. 제갈량은 그대를 파멸시키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할 뿐이요. 사마이가 이번에는 맹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결국 맹달은 반란을 일으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느라 원래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던 날짜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사마이는 빠르게 맹달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갈량이 올 틈도 없이 단 6일 만에 맹달을 사로잡아 처형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역사에서는 맹달을 이용하려던 제갈량이 뜻대로 되지 않고 패배하고 사마이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갈량은 사람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오히려 위기에 빠지는 일을 겪기도 했어요. 제갈량은 마속이라는 장수를 아주 신뢰했거든요. 그래서 마속을 가정이라는 요지에 보내 사마의 군대와 싸우게 했는데, 마속은 사마이를 좀 얕본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전투를 진행하다가 결국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위나라로 진군하기 위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제갈량은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마속의 패배로 인해서 제갈량은 진격을 포기하게 됐고 아주 적은 군사들로 성 안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사마이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제갈량이 있는 곳까지 추격해 온 거예요. 성에서 나가 맞서 싸우자니 수적으로 너무 밀렸기 때문에 전멸당할 수도 있었고, 그렇다고 달아나자니 사마이가 사방을 완전히 포위하고 빈틈없이 지키고 있었어요. 제갈량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깃털 부채를 들고 검은 거를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국지에서 제갈량의 가장 유명한 쾌책 중 하나인 공성계라는 거예요. 공성계라는 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술로 오히려 성을 비운 상태로 적을 맞이하는 전략입니다. 제갈량은 대체 왜 이런 계책을 썼을까요? 사마이가 의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있으면 더 의심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의심이 많고 너무 조심스러운 사마이의 성격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고 분명히 뭔가 함정이 숨겨져 있겠다고 여기고 오히려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마이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사마이는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을 우려해서 군사를 되돌렸다고 해요. 이때 만약 사마이가 쳐들어갔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제갈량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역시 제갈량이었죠. 하지만 사마이의 신중함이 이번에는 제갈량에게 달아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소설에만 있는 픽션이었던 거죠. 실제 역사에서 이 당시 제갈량과 싸운 장수는 사마이가 아니었어요. 소설에서는 극적인 재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사마이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은 전투에서 다 잡을 수 있는 제갈량을 놓친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려진 거죠. 우유부단한 캐릭터가 더 강화된 거예요. 한편 제갈량은 출사표까지 던지며 북벌에 나섰지만 계속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벌에 실패한 제갈량은 3년 동안 이를 갈며 국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게 되고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위나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위나라 군대를 통솔했던 사마이는 수비에만 치중하고 도통 성 밖으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더 뛰어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전쟁을 길게 끌면 끌수록 수비하는 사마이가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공격하려는 제갈량이 더 힘들었을까요? 사실 더 불리한 건 장거리 원정을 떠나온 제갈량 쪽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패배할 게 뻔한 제갈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갈량은 사마이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계책을 썼어요. 입구가 호리병처럼 생긴 상반곡이라는 계곡에 은밀하게 함정을 설치한 거예요. 상반곡 안쪽에는 나름 넓은 공간이 있지만 입구가 매우 좁아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지형이었습니다. 제갈량은 계곡 안에 구덩이도 파고 화약을 잔뜩 묻어뒀죠. 그리고 여기에 불에 타기 쉬운 아주 마른 장작들을 잔뜩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포대를 덮어서 군량미를 저장해둔 것처럼 꾸며뒀습니다. 과연 사마이가 제갈량의 이 전략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사마이는 직접 자신이 두 아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제갈량의 군량미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상반곡을 습격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매복해 있던 제갈량은 사마이가 계곡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계곡의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지며 화약을 터뜨렸어요. 온 계곡이 순식간에 불구덩이에 휩싸이게 되는데 사마이는 아들들과 함께 꼼짝없이 그야말로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나갈 곳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사마이는 이곳에서 죽지 않고 탈출에 성공하는데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사마이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마침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이 순식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마이는 헐레벌떡 달아나게 됐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갈량은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제갈량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되 완성시켜주는 것은 하늘이로다.
제갈량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계책을 꾸며서 사마이를 궁지에 몰아넣었어도 하늘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 사마이의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허구일 뿐이에요. 사마이는 당시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과 전쟁에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마이가 너무 억울한 입장이죠. 삼국지 소설에서 왜 이렇게 사마이가 제갈량에게 지는 걸로만 각색해 놓은 걸까요? 삼국지 전반부에 이미 조조와 유비, 관우, 장비 등 많은 영웅이 모두 죽은 후니까 소설의 재미를 위해서는 사마이와 제갈량이라는 당대 최고의 책사끼리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나관중은 극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각색된 소설 때문에 사마이는 제갈량의 지략에 패배하고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낙인 찍히고 만 거죠. 사마이가 제갈량의 업적을 드높이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마이를 삼국지연의 최대 실패자로 만든 마지막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사마이는 이때 자신만의 생존 피결을 통해서 사실 라이벌전에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사마이의 생존 비결,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갈량은 뛰어난 계책을 펼치면서도 계속해서 북벌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위나라 정벌을 멈출 수는 없었죠. 사실 당시 총나라에 내노라 하는 장수들은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고 유비의 아들은 향락에만 빠져 지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었지만 제갈량은 삼국통일이라는 유비의 큰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계속 북벌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사마이는 제갈량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맞설 준비를 다 해나갔어요. 사마이는 제갈량을 꿰뚫어보고 공격할 곳을 미리 예측했는데 보통 사람이면 거기 군대를 보내겠죠. 그런데 사마이는 오히려 농부와 대장장이를 보내고 거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군사를 배치할 것 같은데 거기서 식량하고 무기를 조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갈량의 길목도 막을 수가 있었고요. 일석이조의 이득을 본 겁니다. 사마이가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234년 드디어 제갈량이 군사 10만여 명을 이끌고 위나라를 침략했고 제갈량은 오장원이라는 곳에 진영을 꾸렸는데 그 근처에는 물살이 깊고 빠른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오장원 쪽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 광경을 본 사마이는 어떤 해석을 놨을까요? 제갈량이 패배하게 되는 징조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 군대의 배후를 급습하게 됐고 그 결과 500여 명의 군사를 죽이고 1000여 명의 포로를 잡아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기세가 좋은데 이럴 때 확실하게 끝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마이는 전쟁에 나서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수비에만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거죠. 참고 때를 기다린다. 이게 사마이의 생존 피결이 여기서 또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럼 이때 사마이가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끌면서 군량미가 떨어져서 제갈량이 스스로 후퇴하기를 기다린 거였죠. 물론 제갈량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어요.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계책을 썼는데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병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으로는 1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식량을 모두 조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갈량은 점점 초조하고 마음이 급해진 거죠. 언뜻 보면 사마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군량미를 걱정하는 제갈량의 마음을 예측하고 장시간 수비에 집중하면서 제갈량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를 통해 무고한 군사가 쓸데없이 죽거나 손실을 보는 일도 없게 된 거예요.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마이가 계속 진지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자 제갈량은 더욱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사마이를 유인할 계책을 짜내게 됐는데 제갈량은 사마이를 도발하기 위해 무엇을 보냈을까요? 바로 여인들의 장신구를 보냈습니다. 싸움에 나서지 않는 사마이는 겁쟁이고 여자 같다라고 하면서 도발한 거예요. 이에 사마이는 분노했는데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사마이는 제갈량의 도발에 화가 났지만 끝내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사마이가 생각하는 전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직접 싸우는 대신 총나라 사신에게 제갈량의 근황, 적진의 근황 등을 계속 해내는 거죠. 그러다 들어보니 제갈량이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무리하고 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자신을 혹사하며 일만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마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갈량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제갈량과 대치를 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면 결국 본인이 승리할 것을 강하게 확신하게 된 거죠. 당시 사마이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공명은 큰 뜻을 품었지만 기회를 보는 눈이 없고 모략에는 뛰어나지만 결단력이 부족하며 전투를 즐기지만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다. 지금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출병했지만 이미 나의 책략에 빠진 상태다. 그는 이제 패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제갈량은 결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과로하다가 234년 여름에 오장원에서 병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마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추격하는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사마이는 깜짝 놀랄 광경을 보고 충격으로 멈추게 됩니다. 대체 사마이는 뭘 봤을까요?